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챗 GPT 등장 이후에 AI판이 어떻게 바뀌었고 주요 주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멀티모달 AI 시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계가 이제 단순히 글자만 아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면서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2년 말이었죠.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와, 실리콘밸리 특히 구글 내부에서는 정말 충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코드 레드까지 발령했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고요. 구글 역사상 진짜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검색 광고 매출이 거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네, 근데 사용자들이 이제 구글 검색 대신에 챗 GPT에 직접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건 뭐 기반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아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구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바드를 발표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근데 시작이 좀 삐걱거렸어요. 네, 좀 급하게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죠. 그 공개 시연회 때 제임스 웹 망원경 관련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내놔서 주가가 확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부 조직을 좀 정비했습니다. 구글 브레인이랑 딥마인드를 합치고 리더십도 바꾸고 브랜드 이름도 제미나이로 바꾸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죠. 그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다른 전략을 썼어요. 오픈 AI랑 워낙 돈독했으니까 그 GPT 기술을 자사 검색 엔진 빙에다가 확 넣어버렸죠. 네, 이게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새로운 빙은 그냥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챗 GPT처럼 대화도 하고 또 실시간 정보도 가져오고 출처까지 딱딱 표시해 주니까 신뢰도가 높아졌거든요. 오, 출처 표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앱 다운로드 수가 막 폭증하고 진짜 구글 검색에 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회사도 있잖아요. 엔스로픽, 그리고 클로드라는 모델도 주목을 받았고요. 네, 엔트로픽은 좀 철학이 독특해요. Constitutional AI라고 해서 AI가 스스로 어떤 윤리적인 원칙, 그러니까 헌법 같은 걸 따르도록 설계하자는 거예요. 아, 스스로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클로드는 답변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또 아마존이나 SKT 같은 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AI 경쟁 구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모델들을 왜 다들 거대, large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흔히 파라미터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들 하던데 이 파라미터가 정확히 뭐죠? 파라미터요. 쉽게 말하면 모델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변수, 뭐 요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를 설명할 때 우리가 색깔, 맛, 크기, 단단함 이런 여러 특징들을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런 특징 하나하나가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은 이 파라미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럼 파라미터가 많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냥 크기만 큰 건 아닐 텐데요. 한 패턴이나 정말 미묘한 뉘앙스 같은 것까지 훨씬 더 잘 잡아낼 수 있고요. 문맥도 더 길게 기억하고 또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 능력이나 일반화 능력도 좋아져요. 아하, 그래서 거대하다는 게 그냥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계가 드디어 인간처럼 언어를 좀 다룰 수 있게 되는 어떤 질적인 도약, 그 문턱을 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돌리려면 컴퓨팅 자원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들긴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엄청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고요. 대부분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현재 LLM의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고요. 만드는 과정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3단계요? 네, 첫 번째는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정말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모델한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모델이 스스로 단어들 사이의 관계나 패턴을 학습합니다. 비유하자면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은 어린 천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프리 힌튼 같은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죠. 와, 세상 모든 책을 읽은 천재라니.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미세 조정인데요. 이건 좀 더 특정 작업,
예를 들어 질문에 답하기나 번역 같은 걸 잘하도록 관련된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 과목 위주로 과외시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과외군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LHF라고 하는데요. 모델이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이건 좋은 답변, 이건 나쁜 답변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그럼 모델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그리고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답변을 하도록 학습하는 거죠. 약간 사회적인 규범이나 에티켓을 가르치는 교육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사전학습, 미세조정, 그리고 RLHF 이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들 비슷한 트랜스포머라는 DNA를 가졌는데도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마치 쌍둥이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건 사실 기초 모델,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하고요. 챗 GPT나 제미나이 챗봇 같은 건 그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실제 서비스, 즉 완성된 자동차 브랜드라고 보는 게 맞아요. 클로드도 마찬가지 구조고요. 버전도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다양해지죠. 이런 빅테크들의 경쟁 속에서 요즘엔 또 각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가지려는 움직임, 이른바 주권 AI 확보 노력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나 우리나라의 네이버, LG, KT, SKT,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자체 LLM 개발에 힘쓰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권을 확보하려는 거죠. 동시에 또 다른 큰 흐름이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메타가 라마라는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 흐름에 불을 지폈는데요. 아라마. 네, 모델의 소스코드나 학습 방법 같은 걸 공개해서 누구나 가져다 쓰고 또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AI 연구의 민주화를 이끌고 전체적인 생태계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깅페이스 같은 플랫폼이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을 모으고 공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나 중국의 딥시크처럼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성능 좋은 오픈소스 모델들이 나와서 또 주목받고 있죠. 특히 딥시크는 아예 전면적으로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또 오픈소스 덕분에 개발 문턱도 좀 낮아지면서 예전처럼 무조건 최고 성능, 완벽함만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 굿 이너프, 좀 더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파라미터 수를 계속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능 개선 효과가 점점 둔화되는 이른바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이제 거대 모델 경쟁 시대는 끝났고 다른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아, 샘 알트만이 직접요. 네. 그래서 요즘 AI 기업들 전략을 보면 기술 자체의 우위보다는 이걸 어떻게 서비스로 잘 풀어낼까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까지 다루는 멀티모달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복잡한 작업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에이전틱 AI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LLM의 탄생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 그 기술적인 원리, 그리고 오픈소스나 주권 AI 같은 새로운 흐름, 또 변화하는 전략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숨가쁘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LLM 기술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LLM이 단순히 정보를 찾아서 생성해주는 걸 넘어서서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또 직접 실행까지 하는 그런 에이전트로 진화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의 일이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진짜 AI 동료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